감정평가로는요,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저 보세요. 봐봐요. 감정평가론을 풀기 시작하면 한 34번쯤부터 등장할 거예요. 감정평가론이. 그래서 34, 35, 36, 37, 38, 39, 40 정도까지 감정평가일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절반으로 뚝 잘라서 보시면 처음에 뭘 물어보냐면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들 물어봐요. 뭐 정의 같은 것들, 우리 아까 했던 것들, 뭐 원가법, 적산법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물어볼 수가 있냐면요,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가격은 한 개, 가치는 여러 개. 이름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이거 하셨죠? 어렸을 때. 저 이거 기억나더라고요. 그거 하시고, 세 번째 뭐냐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해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뒤에 하고. 지역 분석 왜 합니까?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개별 분석 왜 합니까? 구체적 가격을 보기 위해서 합니다 하시면 되겠죠. 지역 분석에 어떤 것 때문에요? 표준적 이용을 보기 위해서 지역 분석하고요. 최유효 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나 봐봐. 저 봐봐. 아까 제가 표준적 이용이랑 최유효 이용을 말씀드렸죠. 최유효 이용의 예시가 뭐예요? 개별 분석하잖아요. 개별 분석에 최유효 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유효 이용이 뭐예요? 최고, 최선으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석할 때 우리 집에 애가 남매야. 방을 따로 줘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방이 3개는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형제나 자매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방 2개를 구해서 그냥 2층 침대 놔줘도 되는데, 남매면 방을 분리해야 되는 거니까 방을 3개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 이런 거를 최유효 이용을 위해서 개별 분석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을.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를 내면 이의 제기를 절대로 안 받아줘요,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보셔야 되는데 뭐 시간이 안 돼, 늘 안 돼.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요, 2조에 정의가 들어있어요. 아까 우리 했던 거, 원가법은 제조자원가에서 감가상각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다 정의에 들어있고요. 5조에 시장가치가 들어있어요. 6조에 현황 기준이 들어있고요. 7번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들어만 두시면 돼요. 8조의 절차, 9조의 기본적 사항의 확정, 12조의 시산가액, 그리고 14조부터가 야, 이 물건 감정평가 무슨 방법으로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14조부터 28조 끝까지. 그래서 14조가 뭐가 나오냐면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틀린 것은 몇 번? 기준법이 되겠죠. 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14조부터 28조까지 나왔던 모든 예시들을 다 묶어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아시겠죠? 뭐?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됐어요? 그 말이야. 이 물건은 감정평가 무슨 방법으로 할 건데 그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원가법이 있어요. 5개 얘기해 주세요. 건건, 항선소, 오케이. 건물, 건설기계, 뭐? 항공기, 선박, 소경, 목림. 소경, 목림이 뭔데요? 애기나무들.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처음에 교수님, 건물을 원가법으로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느꼈어요. 건물만 따로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 쓴다고. 아시겠죠? 대한민국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따로 거래할 수 있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건물만 감정평가, 가치를 측정할 때는요, 뭐 쓴다고요? 원가법 쓴다고요. 그래서 여기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거래 사례, 뭐? 비교법. 자, 거래 사례 비교법 말 그대로예요.
예시들이 많아서 얘는 거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감정평가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일괄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풀어드릴게요. 자, 마지막에 그냥 풀어드립니다. 일괄평가하는 경우에 뭐 쓴다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고요? 뭐 쓰냐면요. 토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건물 부분과 뭐 대지 사용권. 우리 이걸 지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건물 부분은 뭐로? 공용과 전용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일괄 평가할 때는 뭐 쓴다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고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전용 면적, 그렇죠? 대지 지분 이거 두 개 같이 평가할 때는 뭐요?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고. 됐어요? 생각해 봅시다. 산을 파는데 내가 인목만 따로 파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다는 얘기죠. 됐어요? 산지와 인목. 물론 인목 자체도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많이 하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산지와 인목을 일괄로 평가할 때는 뭐요?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것 때문에 그래.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할 때는 뭐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럼 건물만 할 때는 교수님 뭐요? 원가법. 맞죠? 토지만 할 때는 뭐요? 공시지가 기준법. 같이 할 때는 뭐요? 일괄평가 거래사례 비교법. 아시겠죠? 자,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에 이제 뒤에 거를 장식해 보죠. 또 뭐 있어요? 일괄평가 말고 뭐? 산림, 과수원, 그쵸? 자동차. 마지막 뭐? 동산. 실제로 동산은 되게 많이 거래합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볼펜 사고 이런 거 다 동산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 매길 때는 옆에 볼펜이 얼마에 팔렸냐 보고 하는 거겠죠. 실제로 과수원도 되게 많이 합니다. 혹시 과수원을 매매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과수원을 감정평가하려고 그러면 야, 저 위에 있는 저 사과밭이 얼마에 팔렸다는 얘기 하죠. 그게 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수익 뭐예요? 환원법이죠. 됐어요? 수익환원법. 뭐가 있었어요? 영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비상장, 채권, 기업, 가치, 무형, 자산. 그쵸?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수익환원법 쓴다.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5번의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86번입니다.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을 골라라 라고 얘기해요. 자, 저 봐봐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읽기 시작한다. 틀을 만들기 시작한다. 틀을 만들기 시작한다. 적산가액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용액을 뺍니다 라고 하시면 되죠. 감가수용액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달 원가에서 장가율 빼고 내용연수 나누고 경과연수 곱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어요? 첫 번째 그래서 제조달 원가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신축공사비에서. 그렇죠? 방법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죠. 무슨 법?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 제곱미터당 감정평가. 제곱미터당 구하는 방법. 지수법은 뭐예요? 100분의. 그렇죠? 이거는 1 플러스 R에. 그렇죠? 기간. 기억나셔야 돼요. 요거는 직접 공사비 더하기 간접 공사비 더하기 통상의 부대 비용 건설사의 이윤 다 더하는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봐봐. 난리 났다 지금. 자, 이거 무슨 법 쓰는 거예요? 이 3가지 중에 무슨 법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무슨 법 쓰는 거예요? 지수법.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모에 무조건 100 와요. 왜요? 100분의 얼마? 125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용 승인일에 신축공사비 얼마 들었다고요? 8천만 원 들었다고요. 맞아요? 그게 언젠데요?
3년 전쯤에. 그쵸? 맞아요? 3년 전쯤에. 그때 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얼마 들었다고? 8천만 원 들었다고. 그러면 2023년 8월 7일 날 새로 지으려고 하니 얼마 든다는 소리예요. 제조사 원가. 8천만 원. 곱하기. 맞죠? 지수 얼마? 100분의. 기준시점 얼마? 2023년 8월 7일. 기준시점 얼마? 125가 되겠죠. 요거 제조사 원가 딱 1억 나와요. 됐어요? 제조사 원가 얼마? 1억. 요거 1억이라는 소리겠죠? 됐어요? 그럼 감가상각 구해야 되죠. 감가상각 어떻게 구해요? 1억에서. 맞죠? 장가율 얼마 남았어요? 10% 남았죠. 경쟁내용수 얼마? 몇 년? 40년. 경과연수 몇 년? 이걸 조심하셔야 되죠. 2년? 미안합니다. 2년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왜 냈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년 감가 기준에 나와 있죠. 그쵸? 올해부터 뭐가 시행됐어요? 7월 1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이 됐죠. 그래서 저는 2살을 이렇게 2살 뒤로 돌아갔어요. 행복했습니다. 잠깐 행복했었어요. 생일이 7월 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2살이 어렸다가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1살이 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년 기준으로는 몇 년이에요? 2년 되겠죠. 약 한 2년 10개월 정도 되죠. 근데 만년이니까 뒤에 개월은 버리고 몇 년? 2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 다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450만 원 나와요. 됐어요? 얼마? 450만 원. 제조사 원가 1억이죠. 맞아요? 빼기 450만 원 하면 얼마 나와요? 9,5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적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제발 있잖아요. 먼저 읽다가 포기하지 말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조를 치시고 이거 제조사 원가 빼기 감가상각이구나. 제조사 원가는 제조사 원가 빼기 잔가율 나누기 경제적 내용연수 곱하기 경과연수구나.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새로 보일 거라니까. 계산 문제가 어렵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올해는 적산가액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수익가액이 2번 더 나왔어요. 가액 구하는 것 중에 32회, 33회 수익가액이 계속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이렇게 하면 미안합니다. 적산가액 화이팅! 내주세요, 출제위원님. 아시겠죠? 나올 때 됐어요. 수익가액만 냈잖아. 아시겠죠? 요거 잘 정리해 주세요. 됐죠? 87번입니다. 지역분석 개별분석 나왔다. 설명 도 했어요. 맞아요? 자, 1번입니다.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어디에 틀렸어요? 그렇죠. 지역 요인이죠. 맞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은 뭐다?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됐어요? 유사 지역이란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맞아요? 맞는 질문이고 3번 동일 수급권이란 일반적으로 대상 부동산과 대체할 수 있고 경쟁도 되고요. 맞아요?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해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역 분석은 뭐예요? 크게 보고 넓게 분석하고. 맞아요? 개별 분석은 뭐예요? 좁게 보고 국지적 분석이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하면 국지적. 아시겠죠? 요게 조금행 하시겠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나왔어요. 이거 무슨 분석하고 관련 있어요?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이 아니라 개별 분석해야 되겠죠. 왜 제가 아까 최유효 이용 방 3개짜리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왜요? 개별 분석의 대상이 뭐예요? 대상 부동산이거든. 아시겠죠? 그 대상 부동산에 방 3개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왜요? 남매를 키우는 거니까. 그렇죠? 방을 따로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시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맞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맞는 건 몇 개예요? 3개였죠. 답은 몇 번? 3번. 88번입니다. 용어의 정의. 참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예요. 1번입니다.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 위에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전문적인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전문적인 누구? 정통한 당사자. 됐죠? 자, 보세요. 가치에 대해서 감정평가 대상이 나왔잖아요. 그럼 전문적인 당사자만 하면 감정평가사만 시장가치 매겨야 되겠네? 아니죠. 알고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1번 틀렸고요. 2번 맞아요? 틀려요?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디에 틀렸어요? 임대료. 그렇지. 임대료 산정이 아니라 뭐?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됐어요? 맞죠? 수익하는 법은 뭐 알고 싶은 건데? 가격 알고 싶은 거라고. 너 저작권 그거 얼만데? 이 뜻이라고요. 아시겠죠? 너 그 기업 가치 얼만데? 이거라고요. 오케이? 네. 3번입니다. 인근 지역 나왔어요. 맞아요? 이제 틀리면 안 되지. 무슨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틀렸어요. 오케이? 4번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 요거 나왔죠? 어디 틀렸어요? 그렇지. 마지막 거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어요? 비교하냐 뭐? 그렇지. 공시가 기준법. 맞는 지문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치면 그게 잘 깨닫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꼭 충분히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을 뽑아온 겁니다. 틀린 것들 다 뽑아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88번 답은 1번 연계였습니다. 89번입니다. 감정평가나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잠깐만. 이게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7조에 가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개별 물건 평가 원칙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원래 원칙이 뭐냐면요. 각각 개별로 해라 라는 거예요. 2개면 2개로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 평가가 원칙이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원칙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일괄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용도상 뭐요? 불가분할 때. 그 말이 뭐냐면요. 토지 위에 2개로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용도상 쪼갤 수 없어가지고 한 번에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그래서 용도상 쪼갤 수 없으면요.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일괄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구분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아시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저 보세요. 요렇게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거야. 힙지로. 사람들 많고 핫하고 인스타 막 찍어 올리고 막 여기 왔어요 이러고 막 사람 엄청 많이 다니고. 오케이? 근데 여기 뒤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막 담배 피고 막 사람들 잘 안 다니고 막 우범 지역이고 막 이래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치 평가를 할 때, 감정 평가를 할 때 건물 하나당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쪼개줘요. 상가가 2개인 경우.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더 저렴하게 가치를 평가받고 여기는 더 비싸게 평가를 받겠죠. 이게 구분 평가예요. 언제 구분 평가합니까? 가치를 달리할 때 평가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무슨 평가한다고요? 구분 평가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헷갈려요. 부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똑같아요. 저 보세요. 갑자기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이쪽 지역을 수용한대요. 수용. 맞아요? 내 거 중에 절반이 잘려서 수용당한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평가할 필요는 없죠. 맞아요? 요것만 평가해가지고 보상금액 받으면 되겠죠. 됐어요? 수용이라고. 오케이? 이거는 뭐예요? 일부분을 대해서 무슨 평가하는 거예요? 부분 평가한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요. 이거 가지고 헷갈리게 많이 낸다고. 일부분을 구분 평가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외워주세요. 무슨 평가한다고요? 가치 구분 평가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 평가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가치 이렇게 써주세요. 가치 구분 평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1번 나왔습니다. 1번만 평가해요. 무슨 평가해요? 구가 아니라 뭐? 부분 평가. 아시겠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거 맞아 보인다. 이 지문이.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합니다. 무슨 평가합니까? 구분 평가하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됐어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 사법,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무슨 제한은 안 받아요? 사법상의 제한은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6조의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황으로 한다. 여러분, 이용 상황 받는 거, 이용 규제 받는 거 뭐가 있어요?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해서 토지 이용 규제와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하죠. 이용 규제에 뭐가 있냐고요? 지역, 그렇지, 지역 지구제. 개발과 양도제는 한국에서 안 하니까 됐고, 토지거래 허가제. 공법상 제약은 뭐가 있겠어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개발, 제한구역 등 엄청나게 많겠죠. 사법상 제약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둘 이상의 물건이 뭐예요? 용도상 불가분하대요. 무슨 평가한다고요? 일괄 평가한다고요.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 답은 5번입니다. 됐죠? 왜요 교수님? 1, 2, 3, 4가 틀렸으니까요. 옳은 것은 5번. 근데 잠깐만. 작년에 문제 푼 사람 혹시 이거 기억나요? 제가 설명해 주세요. 맞췄는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잘 보세요. 자, 이게 개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올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60%? 왜냐면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 개정돼서 작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근데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5조에 가시면 5조에 가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장 가치 기준 이렇게 나와요. 아까 우리 시장 가치 했죠? 기억나시나요? 뭐예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맞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뭐예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시장 가치예요. 우린 그걸로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맞는데 5조에서 시장 가치 기준을 하는 게 원칙이 맞아요. 원칙은 그건데 시장 가치 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네, 있습니다. 외에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의뢰인이 주로 누구겠어요? 감정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맞아요? 내 거 너무 싸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세 번째 뭐가 있겠어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자, 봐봐. 너네 감정평가할 때 시장가치 기준으로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떨 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을 합니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의뢰인 요청에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사회통념상 인정될 때는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기준으로도 삼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한다는 말은 시장 가치에 대해서 가치의 성격과 특성과 적합하니 합리적이니 이런 거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일단 원칙을 벗어났잖아. 맞아요? 원칙을 벗어났으니까는 이 가치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적합한지 합리적인지 따져야 된다고요. 근데 의뢰인이 요청할 때는 따지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때만 따지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라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나를 봐야 이해가 돼. 보세요. 원래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 너네 감정평가할 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읽어보세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걸 따라간대요. 얘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 한 게 맞지만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지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의뢰인이 요청했어요. 자, 내가 이 건물을 감정평가를 받기로 했어요. 시장가치로. 내가 얘기해요. 나 시장가치로 하지 말고 시장가치 외로 해주세요.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고? 성격하고 특성하고 합리적인지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거 안 따지면 의뢰인 요청대로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치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겠죠. 됐어요? 오케이? 또 뭐 사회통념상 인정될 때도 무엇은 따져야 되겠어요? 성격과 특성과 적합과 합리성을 따져야 되겠죠. 맞아요?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몰아가면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따져야 된다고. 됐어요? 이해됐죠? 자, 6조에도 이렇게 나와요. 아까 방금 했죠? 현황, 기준, 원칙. 됐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현황, 기준, 원칙. 뭐라고 나왔어요?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로 한다. 그게 뭐예요? 현황 기준이었다고요. 됐어요? 근데 봐봐. 현황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뭐도 할 수 있어요.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평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조에서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할 수가 있고 6조에서는 현황. 제가 이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그냥 쓸게요. 한 번만 더 잊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기준이란 말에 현재란 말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현재 상황 말고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떨 때요? 똑같이 세 개일 때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뭐요? 의뢰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 또 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됐어요? 그리고 이 조건도 똑같대요. 초록색 조건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조건부 평가할 때는요, 적합한지, 합리적인지만 보면 돼요. 그쵸? 보는 경우 두 가지 뭐 의뢰인이 요청할 때는 적합한지 합리적인지 봅니다. 무엇을요? 조건 붙인 게. 됐죠?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어서 내가 조건 평가를 했더라도 뭐는 본다? 적합한지 합리적인지는 본다고요. 뭐는 안 본다?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 잡았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은 뭐 시장가치. 외로 할 수가 있나요? 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요. 따지지 않고 요청이나 인정될 때는 뭐 본다? 성격, 특성, 적법, 합리성을 고려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6조도 똑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물어봅시다. 의뢰인 요청했어요. 맞아요? 시장가치 외로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격과 특성, 합리적인지 적합한지 따집니까? 고려합니까? 고려합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좀 확장시켜도 돼요. 아시겠죠? 89번 답은 5번이었습니다. 90번입니다. 감정평가랑 규칙 구조 나왔어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 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감정평가 우리 5조 6조 했죠. 5조 뭐? 시장가치. 6조 뭐? 현황기준. 7조 뭐? 개별 물건 기준. 했죠? 이게 시험에 8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내본 거예요. 8조가 뭐냐면요. 감정평가에 관한 절차예요. 뭐가 나와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 자료, 수집, 자료, 평가. 그리고 뭐야?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결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무엇을 구조해서 따오는 거예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을 전체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에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 됐어요? 기본적 사항의 사항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사항 확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 하기 전에 기본적 사항이 있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몇 가지? 8가지. 첫 번째 뭐예요? 의뢰인. 그쵸? 두 번째 뭐? 대상, 물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됐죠? 감정평가의 목적, 기준, 가치. 감정평가의 선정, 기준, 뭐예요? 시점. 그리고 뭐? 자문 및 용역, 수수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 의대, 감기, 자수 이렇게만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감정평가의 목적, 기준, 시점. 요거 시점이에요. 시점이랑 가치예요. 죄송해요. 시점, 가치. 감정평가의 목적,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조건, 기준, 가치. 자문 및 용역, 그리고 수수료. 아시겠죠? 요거 제가 드린 자료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봐봐요. 나왔죠?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의 목적, 감정평가의 조건. 기준 시점과 기준 가치. 맞죠? 자문 및 용역. 의대, 감기, 자수.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가 없다? 실주서 여부가 없다. 90번에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면 이런 문제 잘 풀 수 있을 것 같죠? 안 보여요. 막 혼란스럽게 시작해요. 뭐였지? 말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절차 순서대로 꼭 배워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2조가 정의, 5조가 시장가치, 6조가 현황 기준, 7조가 개별평가, 독립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아시겠죠? 8조가 절차, 9조가 기본적 사항. 아시겠죠? 10조는 됐고 12조가 시상가액, 13조가 감정평가의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14조가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어디까지? 끝까지 아는 거예요. 오케이. 자, 91번입니다. 자, 이제 기준 시점을 잡으러 갑시다. 기준 시점은 뭐만 나와야 된다? 기준 시점만 나와야 된다. 현재란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기준 시점은 뭐예요?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시작한 날짜. 맞아, 틀려요? 틀렸죠? 가격조사를 다 한 날짜로 해야 되겠죠? 다 한 날짜, 다른 말로 하면 뭐? 완료한 날짜. 시작한 날짜로 하면 난리 나지. 그때 가격조사 시작했는데 무슨 기준 시점이 나와요? 가격조사를 완료해야 기준 시점이 나오겠지. 됐어요? 2번입니다.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오케이.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3번입니다. 기준 시점 미리 정했어요. 맞아요? 할 수는 있는데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오케이? 미리 정하더라도 가격조사가 가능한 날에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4번, 5번 묶어주세요. 4번, 5번 묶어주세요. 현재라는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틀렸어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됐어요? 제조도 원가. 신축이라는 말이 보여요? 틀렸죠. 무슨 시점? 언제나 기준 시점.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언제나 뭐? 기준. 아시겠죠? 현재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그 말을 왜 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혹시 가게 이렇게 길 다니시다가 가게가 닫혀 있는 경우 본 적 있죠? 오늘은 쉽니다 적혀 있죠. 내일도 갔는데 오늘은 쉽니다. 모레도 갔는데 오늘은 쉽니다. 언제까지 쉽니까? 기준이 없죠. 그래서 우리 보통 기준을 적어두죠. 여름 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쵸? 그래서 현재라는 말이 존재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언제나 기준 시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죠? 오늘은 쉽니다. 언제까지 쉬냐고요? 현재 시점, 언제가 현재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뭐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됐죠? 90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92번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치 재원칙 몇 가지가 있어요? 13가지. 오케이. 자,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해달라는 게 뭐였어요?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었죠. 맞아요?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혹시 장문으로 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균형이나 적합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자, 그거 정리하시면서 보시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에요.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죠. 내부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균형의 원칙이 와야 되겠죠. 맞아요? 균형의 원칙이니까 무슨 감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됐죠? 이번 지역 분석이래요.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죠. 맞아요?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 잘 봐. 저 보세요. 수익 배분이죠. 토지 나 맞는 거. 수익 배분이죠. 토지 나 맞는 거. 토지 잔여법 뭐? 수익 배분의 원칙. 아시겠죠? 기여의 원칙입니다. 자, 잠깐만. 저 봐봐요. 봐봐요. 생산비의 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문에서. 이걸 따온 건데 생산비 합이 아니라 뭐? 기여도의 합이에요. 이거는 추가 투자 적부 판단을 위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2억 너무 싸다. 요즘 2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린 부동산 하는 사람이니까. 자, 20억짜리 건물을 떼칩시다. 오케이? 네. 20억짜리 건물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인상 쓰신다 벌써. 좋았어. 자, 엘리베이터를 2억 주고 설치를 했어요. 2억 주고. 그럼 이 건물 가치가 22억이 돼야 더 높아져요. 더 높아지겠죠. 이거를 분석해서 추가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고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많이 기여했네요. 이 건물에. 맞죠? 가치 상승에 많이 기여했네요. 됐어요? 오케이? 네. 5번입니다. 기준 시점 나왔어요. 예측이 아니라 뭐예요? 변동이에요. 변동. 아시겠죠? 시점 나왔잖아. 맞아요?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90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93번입니다. 환원이율. 개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올해 감정평가에서 5개 계산 문제 중에서 지금 3파트에서 2문제를 뽑고 있는데 적산가액 나올 수 있고요. 수익額나올 수 있고요. 환원이율 나올 수 있고요. 환원이율 나올 수 있고 또 뭐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올해 아마 공시지가 기준법이나 환원이율, 적산가액 요거 3개에서 한두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문제 나오면 대박.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다 수익강이 나왔어요. 그럼 올해 또 수익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 대신 환원이율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산가액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요거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환원이율 구하는 공식에는 총 5가지가 있어요.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엘브법, 그리고 투자결합법, 에루드법, 그리고 부채감당률법.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루드법, 부채감당률법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는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환원이율 구하는 것 중에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이 2가지는요 무엇으로
이 투자결합법은 다시 두 가지 나뉘는데 무엇으로 나뉘냐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고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은요. 지분은 지분끼리 곱하고 저당은 저당끼리 곱해라라는 거예요. 됐어요?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뭐냐면요. 토지는 토지끼리 곱하고 건물은 건물끼리 곱해라라는 거예요. 자, 교수님 어떻게 나옵니까? 토지 비율 나오고요. 토지 환원이율 나와요. 건물 비율 나오고 건물 환원이율 나와요. 그러면 토지는 토지끼리 곱하고 건물은 건물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게 투자 결합법이에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뭐요? 부채 뭐? 그렇지. 부채 감당률법. 오케이? 요거는 구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아닌데? 아닌데? 부채 감당률법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당상수 곱하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로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 부채 감당률법을 써라라고 대놓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거 가려면 뭐예요? 부채 감당률 얼마예요? 2. 부채 감당률 얼마예요? 2. 됐죠? 저당상수 얼마? 0.177 곱하기 대부 비율 얼마? 60%. 이렇게 해볼까요? 0.177 곱하기 0.177 곱하기 2 곱하기 60% 하니까 얼마 나와요? 0.2124 나오죠. 퍼센트 고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뒤로 밀면 되죠. 몇 프로? 21.24%.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법을 통해서 구할 때는요. 부채 감당률 구하고 난 뒤에 저당상수랑 대부 비율을 곱하면 돼요. 이거 선택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쵸? 저부대 하셔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법은 뭐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 안 풀어본 거 요거 있잖아요. 요게 훨씬 더 쉬워요. 뭐요? 저당은 저당끼리, 지분은 지분끼리. 요렇게 나온 적 있었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이렇게 나온 적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시되 이게 더 구하기가 더 쉬워요. 왜? 토지 비율과 토지 환원율을 곱하고 건물 비율과 건물 환원율을 곱해서 더하면 환원율이 한 번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수익 가액 구하는 문제에서 나와요. 왜? 나누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환원율 한 방에 구하는 것 중에 부채 감당률법은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네. 94번입니다. 그래서 93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94번입니다. 시상가의 조정 나왔죠, 이거? 제가 이거 나오면 딱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짝꿍 찾으러 가라. 맞죠? 짝꿍 찾으러 가라. 거래 사례 짝꿍이 뭐예요? 비교. 맞죠? 임대료의 짝꿍이 누구예요? 수익 방식.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조성 비용은 무슨 방식으로? 원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한 문제 나온 적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틀렸어요, 실제로. 뭐 짝꿍을 못 찾았어. 막 혼란스러워했었어요. 거래 사례 수익 방식인가? 막 30% 곱하고 막. 아시겠죠? 그렇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1억 5천 곱하기 50%하면 얼마예요? 곱하면 얼마? 곱하기 50%하면 얼마예요? 7,500만 원이죠. 됐어요? 2억 곱하기 몇 프로예요? 30%네요. 맞아요? 얼마? 6천만 원이 되겠네요. 2억 2천만 원 곱하기 몇 프로? 20%. 됐죠? 4,400만 원이 되네요.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1억 7,900만 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됐어요?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95번입니다. 원가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저 보세요. 1번 같은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예시에다가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답이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냥 읽으면 이게 응?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시에다가 먼저 체크를 해보라고요. 아시겠죠? 설계 불량 내부 외부 내부 설비 부족 내부 외부 내부 인근 지역의 쇠퇴 내부 외부 외부 그럼 무슨 감가 요인이겠어요? 경제적 감가 요인이겠지. 요거 두 개는 경제적 감가 요인이 맞지만 인근 지역의 쇠퇴는 무슨 감가예요? 경제적 쇠퇴가 되겠죠. 됐어요? 틀린 것은 몇 번? 1번. 됐죠? 2번입니다. 감가 수정 방법에 뭐가 있다고요? 내용 연수, 관찰 감가, 분해법이 있다고요. 됐어요? 자 봐봐. 감가 수정이란 말이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쇠퇴되거나 안 좋은 것들을 뺀다는 소리겠죠. 맞아요? 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가 수정의 뭐? 방법.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내용, 연수. 시간이 갈수록 깎인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뭐? 관찰, 감가법. 가서 보고 깎는다는 소리예요. 세 번째 뭐? 분해법. 자동차 같은 경우에 다 나누어 가지고 다 각각의 가치를 매긴 후에 합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해법이잖아. 됐어요? 가서 보는 거 뭐? 관찰 감가법.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 내용 연수법에서만 좀 집중해 주시면 돼요. 내용 연수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일정 비율로 깎이는 게 뭐? 정율법. 일정 액으로 깎이는 게 뭐? 정액법. 남은 걸 가지고 하는 게 상환기금법이에요. 근데 상환기금법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두 가지만 뭐? 정율법과 정액법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 보세요. 봐봐. 정액법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빼는 거죠. 맞아요? 감가수정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제조달 원가 빼기 장가율 나누기 경제적 내용연수 곱하기 경과연수라는 거죠. 맞아요? 정율법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장가율의 기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번밖에 안 나와가지고 과연 이제껏 역사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왔던 게 다시 나올까요? 힘들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언제나 적산가액을 정액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됐어요?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95번 계속 보시죠. 방법이 뭐? 내용연수, 관찰감가, 분해법. 맞죠? 내용연수 세 가지 뭐예요? 정액, 정률, 상환기금. 맞아요? 4번 관찰감가법은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평가한다. 맞죠? 말 그대로니까. 5번 조심. 초기의 감가액의 크기를 누가 제일 많이 깎여요? 정율법이 제일 많이 깎인다고요. 왜요? 얘는 일정 비율로 팍팍팍팍팍 깎는 거니까. 얘는 일정한 액만 깎는 거예요. 아시죠? 같은 걸 가지고. 근데 얘는 뭐예요? 비율로 깎으니까는. 감가액은 점차 줄어들죠. 맞아요? 비율이 일정하니까 감가액은 점차 줄어들지만 초기의 감가액이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정율법이라고요. 아시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95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96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가액 산정하는 거 4가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원, 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그리고 뭐? 공시지가, 기준법. 마지막 뭐? 수익, 환원법. 됐죠? 임대료 공간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방식, 3가지 방식 뭐예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7방법, 7가지 방법 뭡니까? 첫 번째 뭐? 원가법과 적산법, 원가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뭐예요? 비교 방식.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뭐예요? 수익 방식. 이렇게 해서 3방식 7방법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가격 구하는 방법 4가지, 임대료 구하는 방법 3가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니까 제가 믿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적사님이 어떻게 겁니까? 기억 뭐예요? 기초 뭐? 가액 곱하기 뭐? 기대 맞죠? 잠깐만 근데 여기서 무엇을 통해 우리 암기 코드 가져갔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초대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초대 필요하고 초대가 곱하고 필요는 더하고 맞죠? 왜? 임대료 산정하려고. 초대가 필요합니다. 왜? 임대료 산정하려고. 됐어요? 자, 근데 봐봐요. 보세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내면 맞출 수 있을까? 틀린 거 알겠죠? 어디가 틀렸는지. 지금 써주니까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초대 곱하는 건 맞는데 뭐예요? 초대 기초 가격이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먼저 등장하라고. 아시겠죠? 초대도 하는 건 맞는데 가격이 먼저 등장하라고. 아시겠죠? 기초 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이라는 거. 아시겠죠? 실제로 이게 저한테 안 들었던 분이 이거 다 틀렸어요.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임대 어떻게 산정하는지 몰라요. 진짜인데. 기초 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더하기 필요 적용비. 제가 이거 필요 적용비 더하면 무조건 임대료라고 얘기했죠. 맞죠? 수익 임료는 수익이 필요해요. 왜요? 임대료 산정하려고요. 맞죠?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수익 환원이에요, 분석이에요. 그게 수익 분석. 수익 분석 왜 하는데요? 임대료 구하려고. 맞죠? 수익 분석 왜 하냐고. 임대료 구하려고. 임대료 산정하려고. 산정하는 공식은 뭔데요? 수익 더하기 필요 적용비. 그렇죠? 수익 더하기 필요 적용비. 필요 적용비를 더한다는 말 자체가 임대료 구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럼 필요 적용비가 무슨 뜻인데요? 필요 경비. 이거 제목이 자체 아닌 거 알죠? 제가 늘 설명하죠. 필요한 모든 경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임대료 2개는 끝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임대사례 비교법이니까 요거 뭐예요? 무슨 임료겠네요? 무슨 임료예요? 비준임료가 되겠죠. 그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필요적용비를 더하니까 임대료 구하는 거겠지. 2개 날라가고 바로. 그렇죠? 그리고 임대사례 비교법 뭐예요? 비준임료.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사례들을 들고 있으니까 사정보정이 필요하죠? 맞아요?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사정보정 없다. 기준이니까. 기준인데 어디다가 지금 사정보정을 들이대고 있어. 그쵸?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비준임료였습니다. 됐어요? 마지막은 수익환원법. 기초가액, 기대이율, 비준임료, 수익분석.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제 나왔지? 8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자문, 간평. 맞죠?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거 뭐? 기본적 사항의 확정. 이게 뭔데요? 구조의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도 나옵니다. 의대, 감기, 뭐? 자수했던 거.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90번 답은 5번이었습니다. 98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죠. 개별 공시지가 왜 공시합니까? 세금 거두려고. 개별 주택 가격 왜 공시합니까? 세금 거두려고. 그렇죠?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분과 대상 아니래요. 개별 공시해요, 안 해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됐어요? 2번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얘가 하는 역할.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표준주 공식 어디 있는지 거기 치킨집 있고 택시 타는 곳 대기하는 곳 있어요. 저 뒤쪽에 가시면 혹시 아세요? 모르는구나. 알겠어요. 그러면 표준주택에서 또 얘기해 줄게요. 여기 뒤쪽 넘어가시면 1층에 그 숯불 치킨집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남양주 택시연합회가 있어요. 그게 표준지 공시가예요. 저는 그거 얼마인지 알아요. 좀 찾아보세요, 나중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 동네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게 이 동네의 지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땅을 기준으로요. 두 번째 뭐 합니까?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땅 사고 팔 때 그거 기준을 한다고요. 세 번째 뭐 합니까? 국가가 나와가지고 지자체가 나와가지고 업무와 관련해서 땅 가격을 산정할 때 써먹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법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돈에 개별 공시가 한번 매겨볼까 할 때 그 땅에 있는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와서 개별 공시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할 내기 되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맞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요? 일 두 번 하지 않는다. 표준지로 선정됐다는 말은 표준지 공시가가 있으니까. 됐죠? 4번, 5번 요거 묶어주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공시사항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게시해 놓은 상황에 뭐가 할 수 있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그 땅을 찾아보시면 그 땅에 집은 나와 있어요. 이거 보고 찾아갈게요, 당연히. 그렇죠? 단위 면적당 가격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원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전 얼마인지 알아요. 그리고 뭐예요? 면적 및 형상. 아시겠죠? 뭐 중로각지인지 뭐 세로각지인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뭐 나와요?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요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더하기 대통령령으로 된 게 있거든요. 대통령령에서 지목 도로 상황 플러스로 하면 되겠다. 그 상황들이니까.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이런 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통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표준주택은 이마트 뒤에 있는 하나의 건물이에요. 가게를 얘기 못 해주겠어요. 그 딱 알아요. 얘기하면 그 해장국 파는 그 집이에요. 그 옆에 집, 그 왼쪽 집. 그 집이에요. 그게 이 동네 표준주택이에요. 얼마인지 알아요, 저는. 그래서 그 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에 집은 나와 있어요. 그 옆 가게예요.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땅은 뭐 단위 면적당 가격인데 주택은 뭐 그냥 가격. 5억 얼마 이렇게. 아시겠죠? 만약에 공시사항에 이게 제곱미터당 5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뭐예요? 요거 가격 한 방에 딱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대지 면적이 얼마 되는지도 나와 있고. 오케이?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이 포함되어야 된다. 더하기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용연 구사임 이렇게 해줘요. 용연 구사임. 구사임. 너 몇 년생임? 나 84임 이런 거. 나 80임 이런 거. 나 82임 이런 거. 용연 몇 살? 구사임. 구사는 뭐예요? 개띠죠. 구사 개띠예요. 왜냐면 8이가 개띠이기 때문에. 8이 개띠 12살 더하면 구사 개띠. 용연 구사임. 집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 집이 뭐라고? 표준 주택이라고. 아시겠죠? 얘네 집을 기준으로 이제 주변에 이제 개별 주택 가격을 다 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연 구사임. 아시겠죠?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남편 있으시면, 남자친구 있으면 너 몇 년생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나 80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57 개띠임, 나 58 개띠임 이럴 수 있잖아. 나 58 개띠임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58 개띠, 70 개띠, 82 개띠, 94 개띠. 오케이. 용연이 무슨 띠? 개띠. 그럼 개띠만 기억하네 이제. 아시겠죠? 뭐 용연 구사임. 얘는 뭐 표준 주택 사는 사람. 좋겠다. 그렇죠? 98번 답은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습니다. 용현이 집도 있고 좋겠다. 99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와 그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잘 봐봐. 나 봐봐. 이걸 봐야 돼. 돈 내는 거죠. 맞아요? 돈 내는 거죠. 이런 그건 공시주체랑 저도 한정 그것도 맞고 그건 다 똑같아요. 개별 왜요? 돈 내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부료 산정의 기준, 과세 기준. 오케이? 됐어요? 자, 4번, 5번 묶어주세요. 공동주택 가격.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죠. 맞아요? 그 가격 가지고 뭐 합니까? 가격 정보 제공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돈. 아시겠죠? 오케이? 표준지 공시지가 어디에 써먹습니까? 일반적 토지 거래할 때 지표로 써먹기도 하고요. 공시지가,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합니다라고 나왔죠. 근데 잘 봐요. 표준주택 가격이죠. 맞아요? 얘를 가지고 세금을 걷지는 않습니다. 얘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얘의 역할이나 목적은 뭐냐면요. 개별 주택 가격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개별 주택 가격 산정할 때 뭘로 쓴다? 기준으로 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용현 942, 그 개띠 용현이가 살던 그 집을 기준으로 나머지 옆에 집들 다 이제 가격 산정 해주는 거예요. 걔가 표준주택 사는 거니까. 아시겠죠? 99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대망의 100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어디에 써먹는데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지가 정보 제공합니다. 맞아요? 네. 거래 지표가 됩니다. 맞아요? 나라나 지자체가 업무와 관련해서 가격 산정할 때 기준으로 써먹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봐봐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산정 누가 합니까?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하죠. 그 법인이 할 때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개별 토지를 산정합니다. 됐어요? 감정평가 법인 등의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4개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역할, 효력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었죠. 맞아요? 세금 내려, 세금. 대부료 내려, 대부료. 맞아요? 이거 뭐예요? 개별이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100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00번의 답은 4번 4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백선 4시간 동안 또 후반부 풀어보았고요. 백선 푸는 동안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힘을 줘서 공부해야 될 부분, 그리고 내가 좀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80분 동안 80문제를 100분 동안 풀게 되어 있습니다.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요. 그래서 그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푸시되 그 11시가 다 되시면요. 아마 알려줄 거예요. 몇 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혹시 계산 문제를 제껴놓고 있거나 넘어갔거나 아니면 못 푼 문제가 있으면 그때 빨리 찍고서라도 가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찍을 수 있는 것도 확률을 줄이면서 가두시라고요. 내가 비록 못 풀지만 내가 줄여놓은 확률에 대해서 찍고 넘어가시는 거 반드시 연습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1차 합격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학개론이 강한지 민법이 강한지 빨리 자기 객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학개론에 자신 있다 그러면 학개론은 최소한 70점 이상 계속 확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이야 뭐 60몇 점 나와도 상관없는데 시험 가서는 내가 반드시 학개론을 완벽하게 잡아야 되겠다 마음을 갖고 그렇게 공략하시면 1차 합격에는 정말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중백선 여기까지였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